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서 걱정했던 대로 상반기에 예방접종한 고령층의 접종 후 감염이 크게 늘었습니다. 접종 완료한 지 4개월이 지난 고령층은 추가 접종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여야 정당들의 선거대책위원회 소식들로 엮어드립니다. 먼저 안기령 앵커가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과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도 전 성남시 의회 의장과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청년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선대위는 쇄신론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서울의 중환자 병상은 80% 넘게 참여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은 코로나 여파 속 두 번째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에서 아들이 50억 원을 받아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 집과 하나은행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도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과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곽상도 전 의원 집으로 파란 상자를 들고 들어갑니다. 의원직 사퇴한 가결 엿새 만에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하나은행 관련 자료도 있었습니까? 김정태 회장과의 연결고리는 잡았나요? 곽 전 의원 자택과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하나은행 본점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여신 업무를 담당한 부서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무산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직하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게 바로 그 대가라는 겁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자신은 대장동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회장 측도 곽 전 의원을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곽 전 의원 아들을 2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나은행 관계자도 여러 차례 조사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곽 전 의원도 조만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 자택과 화천대유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화천대유 부회장이기도 한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거액을 약속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했던 성남시 의회 30억 로비 대상이 최 전 의장이 아니냐는 건데 최 전 의장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주요 인물들을 나누어 동시에 로비 의혹 수사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지만 구속된 김만배, 남욱 2명을 기소하기 전에 결론을 내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7명 가운데 부장검사를 포함해 5명이 복귀하긴 했지만 오는 22일인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한까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배임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부터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이 포렌식 분석을 마무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기록도 조만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리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주관사인 하나은행의 실무자이자 성남의뜰에 파견된 사회이사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아들이 50억 원을 받아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과 하나은행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를 한 양시창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하나은행에서 성남의 뜰로 파견된 사회이사. 이 사회이사가 뭐 운이 좋아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은행 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은행은 대장동 사업을 이끈 성남의 뜰 컨소시엄의 주관사죠. 예. 성남의 뜰 컨소시엄은 이 하나은행이 이끄는 금융사,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화천대유까지 3개의 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의 뜰의 임원진도 이 3개 그룹에서 각각 한 명씩 3명이죠. 예. 그중 하나은행 몫의 사회이사로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이 A 씨가 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 대장동 11단지인데요. 분양 계약 시점은 지난 2019년 2월입니다. 예. 이 성남의 뜰 등기를 떼보면 이 A 씨의 취임이 올해 3월로 나오니까 이사 취임 2년 전의 일이죠. 예. 비록 이사 취임 전이었지만 이 A 씨는 하나은행의 부동산 금융부의 담당 과장으로 부장인 이모 씨와 함께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단계부터 실무를 맡은 담당자고요. 실제 성남의 뜰 사회이사도 이 부장이 맡던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예. 따라서 분양 당시에도 이 대장동 컨소시엄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무순위 청약에 당첨돼서 한 6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고 예. 현 시세는 16억에서 17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 2배 이상 뛰었군요. 네네. 무순위 청약은 아시겠지만 1순위, 2순위 청약이 모두 미달하면 무순위로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자격 요건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뭐 시쳇말로 로또 분양 혹은 뭐 줍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무순위 청약에는 이 투자 세력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예. 경쟁률이 보통 높게 형성이 됩니다. 당시에도 이 지역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120대 1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시세와 관련된 인근 공인중개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근처에 이제 운중동이 32, 3평이 한 16억에서 17억 사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입주가 새로 시작되니까 새 아파트잖아요. 근데 이제 교통이 조금 이제 교통이랑 인프라 이런 거 불편한 거 말고는 아직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이끈 금융사가 하나은행인데 네. 그 하나은행의 금융사에 사실 그분 부문의 실무자가 그렇죠. 아파트를 받았고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사회이사로 갔다. 예, 근데 그렇죠. 사회이사는 본래 외부에서 와서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시 역할인데 네네. 이렇게 되면 뭔가 석연치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이 2019년에 화천대유가 이 하나은행 실무 책임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예. 의혹을 제기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은 이제 뒤에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곽상도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통해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준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예. 화천대유가 이를 실행한 이 실무 담당자에게도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화천대유를 상대했던 PF의 핵심 간부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10억 안팎의 세 차액을 누린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도대체 하나은행 임직원들, 그다음에 하나은행 수뇌부와 화천대유 세력과 어떤 특혜관계, 비호관계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주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하나은행 측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임직원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점은 이 성남의 뜰 사회이사 취임 전의 일이고 불법이 아닌 이 정당한 방법으로 청약을 넣어서 당첨된 사례라면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절차를 밟아 청약해서 돌아온 것이다. 네네. 자, 하나은행이 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는 어떤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슬그머니 빠졌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곽상도 전 의원의 집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벌어졌어요. 이건 뭐 어떻게 50억이 건너간 문제 때문에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은행 본사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예. 오늘 압수수색은 이 곽 전 의원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예. 앞서 설명한 그 관련 의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컨소시엄이 세 곳이었습니다. 예. 하나은행이 이끄는 성남의뜰 말고도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있었죠. 그렇죠. 당시 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구성했던 한 건설사이 참여했는데요. 예. 검찰이 최근 이 건설사의 최고위 관계자가 김정태 회장에게 예.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우리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함께하자 이렇게 제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부탁을 받고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사업이 깨지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검찰이 우선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예. 김 전 기자나 남욱 변호사 또 정영학 회계사 등을 통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죠. 검찰은 이 김정태 회장에게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합류를 제안한 이 건설사 최고위 관계자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진술은 확보했으니까 구체적인 증거, 물증이 중요한데요.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서울 을지로에 있는 이 하나은행 본점 말고 예. 여의도에 있는 부동산 금융부도 포함된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부동산 금융부가 이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김정태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 어떤 절차로 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이 구성됐는지 등 핵심 증거를 검찰이 확보할지 지켜볼 계획입니다. 하나은행이 뭔가 움직였다면 그 움직임이 사실 뭐 화천대유 관계자가 설득한다고 움직여질 일이 아니고 어떤 고위층에 의해서 로비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 회장이 주도했다는 시세 조종의 내막을 김 씨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법원이 알린 권오수 회장의 구속 사유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혐의 소명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주가 조작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선수 3명이 구속 기소된 만큼 권 회장이 몸통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던 또 다른 핵심 선수 이모 씨의 신병도 확보한 검찰은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쯤부터 권 회장을 통해 소개받은 선수 이 씨에게 갖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어치 계좌를 일임하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선 김 씨가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와 여러 차례 같은 시간에 주식을 거래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미리 주식 가격과 물량을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윤 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주식 전문가라는 이 씨를 믿고 투자한 건 맞지만 넉 달 만에 손해를 보고 관계를 끊었다며 일부 주식 계좌 거래 이력을 공개했고 장모 거래도 시세 조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권 회장의 구속영장에도 김 씨의 관여 여부는 적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김 씨의 범죄 혐의를 구성할 만한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수사의 핵심은 김 씨가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시세 조종성 거래를 인지했는지 밝히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워 수익을 내겠다는 권 회장 측 뜻을 알고 주식이나 투자금을 맡겼다는 분명한 진술이나 물증이 확인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또 설령 그런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10년인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마지막 범행 관여 시점도 중요합니다. 결국 김 씨의 소환 시점과 방식은 구속된 권 회장과 선수 이 씨를 상대로 한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오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도 향할지 지금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장유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권오수 회장 드디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거면 영장 안에 들어있는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고 범죄가 소명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데까지는 요건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네. 일단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될 것, 그리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지만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일단 보도 내용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범죄 소명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이 수사가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일명 선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나눠서 했고 이 시세 조정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훑어 나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의 회장 직책을 갖고 있었던 권오수 씨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법원이 보게 된 것이고, 아울러서 이 지금 권오수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부인하고 있다라는 말인즉슨 이 부분은 뭐 말을 맞춘다든지 워낙에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법원이 한꺼번에 같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과연 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민주당이 계속 제기하는 문제는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 씨는 사업적으로 이미 친한 사이였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여러 가지 거래 관계가 있었고, 또 그걸 인연으로 해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일찌감치 사고 팔고 또는 거기에 어떤 계좌를 맡긴 다음에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영장에는 김 씨 이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권오수 전 회장의 영장에 김건희 씨 이름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점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할 수 없었고, 사실 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 목전에 두고 도주를 해서 인실 확보가 비교적 최근에야 됐기 때문에 예. 이 사람도 이 이모 씨도 영장이 발부가 됐죠. 이제 구속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가 누락된 상황에서 김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하기는 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예.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권오수 씨 영장에 이 범죄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 중에 실제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김건희 씨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연히 넣을 수는 아마 검찰로서는 없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 이름이 누락됐다라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뭐 거리가 멀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 내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다만 이 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검찰이 인실 확보를 해서 그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는 최장 2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20일의 시간을 이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윤곽을 잡아 나갈 것인지, 그리고 김건희 씨와의 그 어떤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관건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계속 주장한 것은 아무튼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도 도이치모터스 쪽의 관계자들하고 계속 거래를 하면서 동일한 IP로 거래를 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장모 최 씨와 윤 후보의 부인 김 씨가 서로 통정 거래도 짜고서 한 게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계속했고, 그다음에 두창섬유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네. 등장합니다만, 두창섬유를 통해서 장외 거래로 이 주식을 사들인 혐의가 김 씨에게도 있다. 네. 그럼 결국 그런 것들을 묶어보면 이거는 그냥 투자를 누구한테 맡겨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게 아니고 공모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엮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받았던 의혹의 가장 큰 부분은 이른바 쩐주 역할을 했다, 돈을 댔다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가 그 당시에 그 이모 씨에게 10억 원이 든 그 주식 계좌 통장을 넘깁니다. 아예 네.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시세 조정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 넘겼다. 이 부분이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최근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떤 논란, 의혹의 내용을 보면 이 두창섬유라는 곳이 사실 권오수 회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었던 사실상의 가족 회사입니다. 예. 권오수 씨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곳인데, 그쪽에 어떤 그 주식을
김건희 씨가 사실 이모 씨에게 통장을 넘기기 전부터 대량으로 매수를 합니다. 네. 물론 뭐 거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거래 형식이 조금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한 8억 원어치의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는데 이 두창섬유가 갖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이 해당 주식 물량을 매수를 하는데 이것을 이른바 블록딜 형식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나 대량 매매를 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급작스럽게 하게 되면 예. 이 주가에 직격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하락을 하게 되겠죠. 대규모로 팔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매수할 사람을 이제 그 정해놓고 이 장이 끝난 이후에 이 처분을 내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에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지만 뭔가 이 연결고리가 없다라면 선뜻 할 수 없는 그런 형식의 주식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이 이모 씨라는 사람에게 그냥 돈만 건네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이전부터 이 권오수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과 뭔가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네.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직 뭐 의혹에 대해서 수사는 이제 계속 해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투자로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믿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뭔가 딴 것을 저지르고 부당한 일을 저질러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엮여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 해명만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나중에 뭐 조국펀드라고 네.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만 그거나 김 씨의 경우나 결국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다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동렬에 놓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선 유죄 그리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그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 예.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이 주식이 2차 전지 회사인 WFM의 주식이었는데 이 부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 도이치모터스는 일단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이었고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정말 이 김건희 씨가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드러나게 되면 이른바 주식시장을 사실상 굉장히 그 건강성을 해쳤다고까지 판단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대규모였고 여기에는 또 이 여러 가지 뭐 이른바 선수들까지 개입해서 이 시장을 좀 교란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지 이 부분이 이 수사에서 밝혀지는 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거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해명하기는 계속해서 한 4천만 원 손해만 보고 나왔다. 네. 그냥 단순한 위탁 관리를 맡긴 것뿐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전에 내가 이것을 맡기면 이것을 어떤 작전에 어떻게 쓸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니다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의 그 주장대로 심지어 경선 과정 중에 이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예. 그 중에 좀 일부 한 5개월어치의 그 거래 내역을 공개한 것이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뭐 매우 뚜렷하게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도 개입했다라고는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이제 여러 사정들, 동일한 이른바 선수와 IP로 계속 접속을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본인의 어머니죠. 이게 윤석열 후보의 그 장모인 최모 씨와 이 통정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허위 거래를 해서 주가를 좀 부풀리려고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예. 이것들이 진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었다고 밝혀진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처분을 받겠지만 지금은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관여를 했다, 뭐 전주 이상의 역할을 했다라고 단정하고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또 이제 맞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 말고도 일단 커바나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12개 개최했는데 그중에 10개는 도이치모터스가 반드시 그렇죠. 달려가서 후원을 했다더라. 네. 이건 뭔가 뇌물성, 대가를 바라는 어떤 뇌물성이 아닐까 이제 하는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논문 표절도 있고 그다음에 뭐 허위 이력 기재들도 계속 요새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수사를 받을 만한 것들인가요? 사실 이 코바나 콘텐츠의 협찬금을 이 도이치모터스에서 제공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권오수 씨의 영장에도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협찬금을 그렇다면 검찰이 들여다볼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어떤 대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뇌물 성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입김하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검찰이 들여다볼 것 같고 예. 다만 허위 이력 기재 부분은 형사처벌까지 하기 좀 요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시효가 지났다는 문제가 있고 예. 이걸 사문서 위조 등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를 해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문서 위조라는 건 타인의 문서를 위조해야 됩니다. 아, 예. 근데 본인의 어떤 이력을 뭐 어떤 여상에서 이 강사 활동을 한 건 어떤 여고에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부풀렸다는 부분인데 이게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긴 좀 어려워 보이고 뭐 사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금전 편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보긴 어려워서 사실상 의혹은 있지만 이 부분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수사가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대선 시기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윤곽이 드러난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검찰이 이렇게 좀 예. 전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워낙 크게 부풀려지는 문제 또는 계속되는 의혹 제기, 그다음에 경찰이나 또는 공수처나 수사기관들도 섣불리 덤벼들기가 좀 어려운 문제,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만 좀 하나씩 얘기가 진전되는 대로 모시고 얘기를 듣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층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은 대학 언론인들과 만나 공정한 경쟁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천안함 유족들을 만나 북한의 소행임을 강조하며 현 정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대학생 기자들과 마주 앉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 일원으로서 뼈아플 수밖에 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과 이른바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입니다. 이 후보는 기회의 부족이라는 청년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진단하며 공정 경쟁은 물론 궁극적으로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안에서나마 어쨌든 합리적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회의 장을 넓히는데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1호 공약 전환적 공정 성장을 띄운 셈인데 최근 SNS에 올린 글로 불거진 이대녀 배제 논란에는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거 편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는 쪽도 있다. 내가 들어주지도 않았구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을 만나 안보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은 자신이 정치에 뛰어든 이유이기도 하다고 운을 뗀 뒤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서 비판의 화살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습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또 이 의혹 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천안함 장병과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는 참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참여 선언 전 유족을 만나 안보 메시지를 던졌던 데 이어 이번엔 반문 정서도 함께 자극한 겁니다. 뭐 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불종적인 자세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지지율 격차에 취약층 공략으로 반등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와 지지세 다지기에 나선 윤석열 후보의 경쟁은 갈수록 더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선대위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쇄신론에 휩싸인 민주당은 인재 영입 등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쇄신론과 관련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현장 중심의 선대위를 강조하면서 소속 의원 전원을 지역구로 내려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와 맞물려 위기감이 높아지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선대위가 조금 더 기민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외부 인사들의 영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여권의 책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국회를 찾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런 유유자적은 참패한 지난 2007년 대선 후 처음이다. 절박함이 없다. 선대위가 희한한 구조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비상사태라도 선포할 지경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확실한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이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다들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과 함께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에게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문재인 빅텐트를 구성해 중도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국민통합위원회에 합류하실 의향 검토 중이신가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제안은 공식적으로 받으셨죠? 다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회에 다소 부정적인 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물만 몇 명 갖다가 통합위원장이라고 앉혀놓고 하면 통합이 돼. 본질적인 거를 제대로 해결을 해야지 국민통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막판 진통 중인 선대위와 관련해서는 직능별 총괄본부장 체제에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뭐 과정이 어떻거나 경위가 어떻거나 하는 것은 또 인사와 관련된 그런 뭐 후일담 이런 거는 전혀 믿지 마십시오. 각자 자기 생각일 뿐인 거니까. 그럼 발표되면 여러분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1차 인선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출범식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대선을 향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경쟁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차장 검사가 여당 의원과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고 반격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구속 소식에 민주당은 일제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대선 후보 부인도 후보 못지않은 검증 대상이라면서 모든 의문에 대해 직접 소상히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윤 후보가 지위를 활용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면서 후보 교체 사안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만약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적극 가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선량한 개미들을 잡아먹는 악랄한 개미 핥기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공수처 차장이 여당 의원과 식사 약속을 잡았다 취소했다는 의혹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부적절한 통화가 드러난 만큼 공수처 차장을 파면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고 그냥 무작정 얼굴 보자고 해서 식사하자고 했겠습니까? 이 바쁜 예산 정국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한 의혹이 되는 것이고 파면이 당연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 후보 측은 과거 중앙정보부보다 더한 공작을 펼치고 있다며 공수처가 아니라 정치 공작소라고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당은 검찰을 상대로, 야당은 공수처를 상대로 감찰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1년 동안 이 구속된 사람들을 수사 안 한 거예요. 이거 법무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감찰도 해야 되고요. 현재 중앙지검에서 독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감찰을 하시든지 그 여운국 차장이 수사 대상인 겁니다.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은 더 엄하게 정치적으로 중립 지켜야 되고 지금 선거철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장은 차장이 수사뿐 아니라 행정 업무까지 총괄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수사에 영향을 줄 사안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통화는 한 1분 정도였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간 될 때 식사를 한번 하시자고 했는데 지금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다 해서 식사 약속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들으신 대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여운국 차장 검사가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주임 검사,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민주당 전대위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
앞서 일부 언론은 공수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이달 초 여 차장이 박 의원과 통화하고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했다며 여권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당장 공수처를 해체하고 여 차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법치를 파괴하는 천인 공노할 후안무치한 사건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정치 공작소일 뿐입니다.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을 즉각 파면하고 그와 박성준 의원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정치 공작이 목적인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여 차장과 박 의원이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관련 대화는 없었고 식사 약속은 인사치레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장은 수사뿐 아니라 국회 대응 등 일반 행정 업무도 총괄하는 자리로 여야 의원들의 전화를 회피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박 의원도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항의 전화가 더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국감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덕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그 정도가 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야당 의원이 전화했다고 합니다. 공수처에게 김웅현 압수수색에 대해서 항의하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받으셨나요? 예, 그런 전화도 그런 전화가 있었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국감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는 전화와 압수수색에 대해서 항의하는 전화, 누가 정치 개입입니까? 여기 계신 분 누굽니까? 압수수색했다 저 항의한 분이. 예, 그거는 뭐 제가 실명 공개할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여 차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 먼저 전화가 와서 다시 전화한 것뿐이라며 공수처가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꾸만 이제 공수처에서 여당도 전화한 게 아니라 야당도 전화하면서 본 의원의 이런 전화했던 것을 자꾸만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저도 앞으로 공수처에서 오는 일체 전화는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여당과 공수처의 검은 거래가 드러났다는 주장과 윤석열 후보가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을 잇따라 만난 것이 더 문제라는 반론이 맞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수처 차장이 수사를 지휘하며 국회를 상대하는 구조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받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사 윤리 강령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는 물론이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드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늦은 대응에 잇따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건가, 그리고 원팀 선거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건가, 이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부터 네. 얘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후보 지지율 당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조할 겁니다 아마. 네. 자, 당 원로들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해서 당 원로들을 오늘 어디선가 만났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겠습니까? 자, 당 원로들이 지금 선대위 구성으로 보면요, 고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문단에 이제 전임 대표들이 원로들과 함께 주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먼저 좀 뭔가 고언을 들은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지지율 위기다. 이렇게 오차범위 격차가 초기에는 컨벤션 효과라고 했지만 장기화되면 고착화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럼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없으면 뒤집기가 어려운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조금 더 높거든요. 과반을 넘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깰 것인가 반드시 좀 이 분수령을
모멘텀으로 바꿔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요. 예. 문제는 아마 선대위 조직에 대한 1차적인 조언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전 대표, 네. 또 그다음에 양정철 민주연구원 네. 전 원장, 선거 경험 풍부하고 그렇죠. 뭐 두뇌가 명민하게들 돌아가시니까 선거책위원회 모십시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가 하면 네. 또 한쪽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정권 교체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네. 그 옛날 사람들이 다시 핵심으로 들어온다?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현재 메머드급 선대위로 지금 뭐 170명 가까운 의원들이 다 이제 보직을 하나씩 맡았어요. 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후보 본인이 당 비판도 하면서 기동성이 중요하다. 움직여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 안 움직이는가를 보면 문제는 몰라서 못 움직이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뭐 뭔가 이제 이 오더가 떨어져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라는 게. 예. 근데 지금 양정철 전 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점을 뭐로 보고 있냐면 컨트롤 타워가 없다. 네. 후보가 사실은 일일이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후보는 현장을 주로 뛰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후보가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킹메이커라는 얘기를 선거 때마다 하는 이유는 자, 후보는 이제 킹이 되기 위해서 뛰는 상품이고 예. 이것을 포장해서 알리고 전달하고 조직이 가동되게 하는 회사의 경영자가 필요한 건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의원들이 못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온라인으로 움직이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의 단톡방에서조차 후보의 일정과 동정을 모르는 의원들이 태반입니다. 그거 어떻게 뭐 하겠어요? 오늘 청년들과 만난다.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불경 메타버스 간다. 이걸 알고 최소한 온라인에 글이라도 써야 뭔가 이제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을 하는 건데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이러면서 하나는 지금 중심이 비어 있다. 키자비가 없다. 이 하나 지적됐고요. 예. 그럼 이게 이해찬 전 대표여야 하는가? 이건 물음표가요. 지금 보세요. 지지층은 다 결집했는데 박스권이 오래가고 있어요. 예. 그럼 어디서 표를 얻어와야 됩니까? 중도에서. 윤석열 후보 표를 뺏어오든가 예. 관망하고 있는 무당층 표를 가져오든가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윤 캠프에 필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강성 지지층은 모아놨는데 더 달리려니 중도로 가야겠다. 네. 그러면 김종인 이제 위원장 같은 분을 모셔서 중도층, 뭐 경제 민주화 얘기 또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해찬 전 대표는 지지층에게는 상당히 신뢰를 받는데 예. 중도층이 보기에는 또 나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문제가 민주당에서 극복 가능한가? 그렇게 이 인물에 대한 외연 확장성을 예. 내부에서 또다시 고민해야 하는가. 물론 이제 흥미는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32년 동안의 격전을 벌였던 과정이라 예. 또 노 감독들의 대결이 될 수는 있어요. 한국 시리즈로 비교를 한다면. 그런데 굳이 그렇게 그런데. 이 대척점을 만들 것이냐 그런데 고민이죠. 뭐 민주당을 이렇게 쭉 펴놓고 보면 네. 결국 추 장관, 그다음에 김두관, 네. 뭐 이 두 사람은 어차피 이재명 그렇죠. 후보를 갖다 많이 그래도 거둔 네, 입장이고 도와줬던 입장이고요. 남은 사람이래야 이낙연 전 대표밖에는 없는데 네. 그쪽 사람들이 이제 대거 좀 시원시원하게 나서 네. 준다면 좋겠죠. 근데 자꾸 만나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어제 오늘 또 만나는 것 같던데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내 현역 의원들을 보면 예. 이미 확정된 본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또다시 비토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내가 미는 후보를 올려놔야 되기 예. 때문에 상대 후보를 폄훼하고 네거티브도 하고 깎아내리고 쓴소리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미 이제 한 팀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낙연계 의원이든 정세균계 의원이든 이재명 후보를 돕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돕지 않으면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상대인 윤 후보만 덕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이 해당 행위 혹은 이적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캠프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낙연 이낙연계 의원들을 만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좋았다. 근데 문제는 분위기가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정치인들은 웃으면서 만나거든요. 예. 자당이고 같은 선대위인데 얼굴 찌푸릴 이유는 없으나 때 지금의 위기감은 사실은 좀 심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탁 던져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네. 단톡방에 쫙 돌리면 네. 자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답을 찾아가지고 새벽이든 밤이든 약간 모여 그럼 탁 모여가지고 네. 밤새 토론해가지고 딱 결론을 내려서 실행에 옮기고 이런 뭐
특별 기동대 팀이 있으면 좋죠. 네. 근데 그 팀을 갖고 움직이다 보면 선거대책위원회는 저기서 어디서 자기들끼리만 노는 것 같고 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대위 자체가 지금 민주당 자체가 선대위인 거잖아요. 사실은 예. 보면 그렇죠. 현역 예.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지금 당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정부와 갈등이다. 특히 기재부와 이재명 후보는 공약을 던졌습니다. 예.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하자. 또는 이제 어떤 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세수가 계산이 틀려서 더 거쳤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당이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네. 선대위 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해서 그럼 서민들에게는 중산층에게는 또 부자에게는 이 과세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부자들에게 불이익이 아니다. 선진국 대비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아직 세금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는 지금 이제 국토 보유세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그럼 예. 토지 공개념 개념에 대해서도 자꾸 캠페인을 해야죠. 네.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데 지금 뭔가 그럼 이재명 후보가 던진 공약이 그 다양한 계층에 설득되고 있는가? 지금 심지어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 미디어 언론 예. 방송에도요.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상대 쪽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의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의원들이 너무 소수라는 거예요. 몇 명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방송이라도 좀 더 뛰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규모에 비해서는 양에 비해서는 질적인 성과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재명 후보는 그런 뭐 특별한 별동대를 하나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 당 의도도 나오고 선대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아직은 모르겠군요. 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별도의 행보를 하는 것 같으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초조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할 텐데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으신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어제 원희룡 전 지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원 전 지사가 한 말은 같이 4명이 경합을 했는데 자, 윤 후보님 이미 결정되셨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저는 돕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구성되지 않은 곧 구성될 선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준표 선배, 유승민 전 의원 다 합류시키셔야 합니다라는 고언을 한 거예요. 예. 이건 지금 민주당 때 원팀을 우리가 같이 경합했던 후보가 뭉치느냐 안 뭉치느냐라고 이제 봤던 잣대를 국민의힘으로 그대로 옮기면 그와 다르게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이 3명을 가지고 지금 헤게모니 각축전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원팀은 여기는 후보가 4명밖에 안 돼요. 1명 본선 주자가 됐고 3명을 규합시키지 못하면 이것도 원팀이 아닌 것 아닌가. 어제 원희룡 전 후보 얘기는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아예 잠적 상태다. 연락 안 받는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의원은 잠적 상태가 아니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도 아마 좀 쉬시나 봅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청년 정치를 시작했어요. 예. 지금 플랫폼 만들었고요. 그렇죠. 청년의 꿈이고요. 여기에 청문 홍답,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는 엄청난 지금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답을 꼼꼼하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들에게도 답을 달아주는 홍준표 의원이 왜 소속된 자당의 대선 후보에 전화를 안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류 자체가 매우 부정적인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 윤 후보는 윤 후보의 길을 가시오. 애초에 이야기한 대로 나는 이제 이번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선을 그은 거고요. 청년이 물어봅니다. 윤 후보 선대위에 들어가실 겁니까 하는 거에 답변 불가.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안 들어간다는 말에 더 가깝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또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면 윤 후보에겐 상당히 좀 긴 시간 이재명 후보의 고민을 답습할 수 있습니다. 홍 의원은 조금 밀어놓고라도 선대위는 빨리 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죠. 아까 잠깐 보셨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 의자만 만들어놓고 사람만 앉히면 되냐.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결정이 됐으면 발표를 다 하지 지금 떠도는 얘기는 다 믿지 마시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선대위 구성 내일이면 발표될 수 있을까요? 지금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초로 갈 것이다. 사실은 또 다음 주 초 설도 있었는데 사실은 20일까지는 완료해서 발표한다예요. 20일은 오는 주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20일 늦다, 더 당기겠다, 최대한 빨리 당기겠다라고 하고 지난 15일에 좀 오전에는 불미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최고위에 윤 후보가 왜 안 왔지? 또 이준석 대표는 왜 모두 발언을 안 하지? 백브리핑도 없지? 이제 이랬었는데 오후에 40분간 만나면서 분위기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현재 비서실장을
사무총장으로 돌리고 이 인선 조절을 하는 것에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합의한 것 같았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한 인선안을 오늘 김종인 이제 이 전 위원장에게 사실은 이게 전권을 준다는 입장에선 윤 후보도 보고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꾸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인해 주시고 합류해 주시죠. 이게 이제 제안인데 지금 오늘 합류 얘기와 인선 확정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거 문제 있다.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주 중에 조정되지 않고 다음 주 초에도 발표가 미뤄진다. 시간이 장기화된다면 오히려 내부의 이전 투구나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거든요. 윤 후보가 근일 내에 2, 3일 내에 빠르게 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제 언론 인터뷰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공약들을 이제 꺼내놓고 있는데 큰 줄기를 보면은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에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탈원전, 원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남북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들도 그렇고 대일 외교도 많이 좀 변화를 요구하고요. 근데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개연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휙휙 뒤바뀌는 것도 위험하고 더군다나 외국과의 외교 관계가 얽혀 있는 거면은 막 뒤집으면 그건 또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국내 현안은 예를 들면 가장 대척적인 것이 검찰 개혁이에요. 물론 아직 이제 구체적인 공약을 다듬어서 공식 발표는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유세를 다니거나 하면서 발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문재인 공수처도 이거는 정권 보위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없애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된다. 공수처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없애야 한다. 그럼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 개혁을 내부에서부터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검찰 개혁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제일 강하게 얘기했던 개혁 중에 3가지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그 다음에 재벌 개혁인데 재벌 개혁은 이제 후반에 가서 조금 이제 완화돼 버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반하는 이게 뭐와 좀 유사한 느낌이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인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의 모든 정책을 다 지우기를 했죠. 내가 다 지우겠다.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할 것은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실행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걸 재가입하는 거를 또 1호 사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COP26에서 당사국 회의까지 가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과를 했어요. 전임 정부에서 이 협약에서 미국이 탈퇴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그래서 국내 이슈들은 좋아요. 정권이 교체되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교적인 문제는 연속성이 깨지면 심지어 오늘 좀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 그 전제가 좀 다행이긴 해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이행하도록 북한에 종용을 하는데 이 말을 안 듣고 계속 도발하면 우린 파기하겠다. 변화가 없으면 파기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 협약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자 남북이 약속했는데 왜 도발하느냐. 하지 말아라. 이 근거를 가지고 당신들은 약속을 한 바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파기해버리면 어쩌면 이제 전문가들의 관점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더 자유롭게 방기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대일 외교 문제. 지금 우리가 일본이 이기느냐 우리가 이기느냐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서 전임 정부에서 일본에 대해서 조금 차가운 정책을 했던 거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만나봅시다 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게 숙이고 들어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럼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그 팽팽한 기싸움의 균형이 또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는 그래도 다소 신중한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점입니다.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듬어지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그동안에 약간 어떤 정치적인 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뿌릴 거냐 이런 것들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나 사실 구수해서라고 옛날 경험 얘기를 한다든가 모교 야구부 부원들을 넣고 명문대 가라. 조금 감수성에서는 시대하고 좀 안 맞긴 합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요즘에 구설로 굉장히 또 야당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분교 문제 때문에 분교 출신이다. 분교 제2캠퍼스 이것도 표현 안 좋다. 세 번째로는 지방대 나와서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을 다 지금 이 대학을 폄훼하는 걸로 몰아붙여요. 그럼 우리가 분교, 제2캠퍼스, 지방대 이런 것도 지금 표현에 좀 자중해야 되는 문제라면 명문대는 어디고 명문대가 아닌 대학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어서 내일 이제 수능인데 정말 요즘에는 좀 정치인이 어떤 윤리적으로는 정치적 화법으로는 잘 쓰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예. 지금 사시구수에 대해서도요. 이 전 네티즌의 글이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사시구수는 웬만한 재력이 있는 집안이 아니고도 꿈도 꾸지 못한다라는 황교익 씨가 지금 생각하나요? 이야기한 발언이 황교익 씨만 발언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9년, 10년 투자하면서 사시만 준비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먹고 살기 힘든 가정의 청년들에게는요. 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이 실시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격리된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시험을 보고 갑자기 의심 증상이 있어도 따로 치를 수 있습니다. 개훈희 기자입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차량이 하나둘 들어섭니다. 예비 소집일을 맞아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 잘 볼 거야. 차분하게 시험 잘 봐.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와 안내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코로나19로 선생님들은 교실이 아닌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수험표와 격려 물품을 나눠줬습니다. 한 명 한 명 격려를 해줄 수 있어서 그거는 좀 특별하고 또 담임 교사로서는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쓰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수험표를 받아들고 나니 이제야 수능을 본다는 게 실감이 난다는 수험생들. 그냥 이제 해온 만큼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게 있으니까 다 쏟아붓고 끝내고 싶어요. 집에서 공부했었는데 집안 사람들, 엄마, 아빠, 동생 모두 공부 분위기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확진되거나 격리된 수험생은 예비 소집에 참석할 수 없어 가족이나 지인이 수험표를 대신 받았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전국 1,300여 개 학교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험생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지금까지 확진된 수험생은 68명, 격리자는 105명입니다. 수험생은 오늘 밤 10시까지 보건소에서 신속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이나 자가격리 판정을 받으면 관할 교육청에 즉시 신고해 병원 등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장에 입시를 하기 전 체온 측정에서 37.5도 이상이면 따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전 8시 10분까지는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수험생 못지않게 긴장되고 간절한 게 학부모의 마음입니다. 전국의 기도 명소마다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예, 수능 하루 전 학부모들의 표정 허성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여 개의 계단을 올라왔지만 잠시 쉴 틈도 없이 절을 올리고 또 올립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초에 불을 밝힙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팔공산 갓바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자녀의 선전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무사히 무탈하게 별일 없이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친구들이 다 좋은 점수 받아서 수능 잘 쳐서 원하는 데 모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내딸 수능 시험 좀 잘 하라고 이제 부처님께 기도 공덕을 오래전부터 올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 힘든 조건에도 열심히 달려온 자녀들을 생각하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잊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험생 곁을 지키며 함께 마음 졸여온 부모들. 두 손 모아 절하는 모습에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역대 두 번째로 3,000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5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추가 접종이 시급하다고 보고 접종 간격을 최대 2개월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187명. 지난 9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신규 환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하루 사이에 27명 늘어 5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21명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확진율이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데다가 위중증 환자의 82%, 사망자의 97%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80% 정도의 가동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남은 20%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병상 대비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그만큼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시간이 지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 고령층의 돌파 감염 비율이 크게 높아지자 정부가 추가 접종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 등은 기본 접종 완료 후 4개월로, 50대 연령층 등은 5개월로 각각 접종 간격을 단축했습니다. 상반기에 우선 접종한 고령층의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기본 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돌파 감염의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접종을 제일 먼저 실시한 이스라엘의 경우 추가 접종 완료자는 기본 접종만 실시한 사람에 비해 확진율은 10분의 1, 중증화율은 20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국내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률은 아직 16.9%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30세 미만은 심근염과 시익남염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더나 대신에 화이자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다음 달 말로 종료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데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부는 매주 이 위험도를 평가해 일상 회복 중단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여러 제한이 완화되면서 사람 사이 접촉이 늘어 감염 위험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가 현재 유행 위험도를 평가할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의료 방역 대응과 코로나19 발생, 예방접종 등 3개 영역에서 모두 17개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지표는 5가지로 모두 위중증 환자 관리에 무게를 뒀습니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과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와 60살 이상 확진자 비율, 고령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5개의 핵심 지표와 그 외에 다양한 일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 지표를 종합해 이루어지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는 주간 평가와 단계 평가, 긴급 평가로 나뉩니다.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주간 위험도를 평가해 매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계 평가는 일상 회복 이후 4주간 위험도를 보고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전국은 낮음 정도의 위험도고 비수도권은 매우 낮음, 그리고 수도권은 중간이지만 위험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가면 긴급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이 되거나 주간 평가 결과 위험도가 매우 높을 때입니다. 4주 단계 평가에서는 위험도 높음 이상부터 가능하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비상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할 때도 긴급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 이후 실제로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을 발동할지, 일상 회복 다음 단계로 이행할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결정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유흥업소는 접종 완료 음성 확인제, 이른바 방역 패스를 전제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일반 음식점에 탈을 쓰고 방역 패스를 피해 영업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앞둔 서울 강남의 한 술집. 술판이 벌어진 테이블마다 여성 종업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입구엔 QR코드 같은 출입 확인 절차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무허가 유흥주점이었습니다. 단속에 꼼짝없이 걸렸는데도 직원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잡아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영업 책임자가 누구예요? 지금 사장이.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유흥업소는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입장하는 방역 패스를 적용받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업소는 영업 허가를 일반 음식점으로 받아 그간 단속망을 피해왔습니다. 이렇게 일상 회복 이후 보름간 벌어들인 수익만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단속에서 적발한 종업원과 손님 등 14명을 식품위생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지자체에도 통보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전자출입 명부, 체온 체크 이것도 안 돼 있었고 위드 코로나 약속을 어기고 공동체에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면 이처럼 일반 음식점에 탈을 쓰고 24시간 영업하는 유흥주점들이 방역 구멍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유흥시설 유사업종으로 판단되는 음식점에 대해선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 중단 조치까지 내리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네, 신문윤리위원회가 8개 신문사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이 제재 소식을 전한 대한민국 언론사는 몇 곳이나 될까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예, 남의 단독 보도를 어물쩍 베껴 써서는 안 되죠 라고 하나 둘 셋, 딱 미디어 전문 인터넷 신문 3곳만 제재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올 상반기 제재를 받은 건수는 얼마 될까요? 집계를 했습니다. 자, 2021년 상반기입니다. 신문윤리위원회 자율규제 건수 미디어 오늘이 집계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월등히 많군요. 한국경제, 헤럴드, 서울경제, 역시 뉴이지에서 지적 많이 당하는 신문사들이 대개는 많습니다. 당연히 미디어 오늘의 이 단독 기사도 받아서 인용한 언론사가 몇 곳이나 되는가 쉬어봤는데 세지 못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자, 자율규제, 자율제재라는 건 이렇게 되면 과연 얼마나 효력이 있는 걸까요? 한번 보십시오.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보면 주의 주고 경고 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주고 고치라고 하고 사과를 하라고 그러고 관련자를 직접 불러서 경고를 주고 과징금, 회원 자격 정지나 제명을 협회에 요구, 이렇게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데 2016년 이후에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20년 전에는 가끔 공개 경고도 있고 했는데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문사들의 잘못된 점들이 고쳐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자율규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첫째, 역시 제일 무시무시한 것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그 언론사의 기사가 실리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언론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죠. 반드시 이걸 연계해서 제재해야 한다. 이것도 반복되면은 아예 협회에서 이름을 빼버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5명이 심의에 들어가는데 국회의원 플러스 언론인 출신 합치면은 12명 됩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언론들한테 제대로 야단을 치겠냐. 정치인들은 눈치 보고 언론사는 팔이 안으로 굽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광고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광고가 아니라 뉴스처럼 내보내는 광고, 그래서 광고 심의를 살짝 피해가는 방식들, 이거는 과태료를 줘야 된다. 근데 과태료라는 것을 2009년 한나라당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부활시키자. 그다음에 이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심의기구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 심의기구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기사를 잘 써줄 테니까 돈 좀 내시오라고 단가표, 광고 단가표를 제시하더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한 언론사도 몇 곳인가 쉬어봤더니 아까 지적한 미디어 전문 매체 3곳, 그다음에 나머지 3곳, 딱 6개뿐입니다. 법으로 징벌한다면 반대하면서 자율규제하자고 도망치고 자율규제를 논의하려고 하면 번쩍도 않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내일 코로나19 속 2번째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의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온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